자, 중심 위치, 평균은 중심 위치라 그랬죠? 자, 중심 위치의 모양인데 우리가 아까 전에 평균, 중앙값, 최빈값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평균의 의미는 뭐가 있느냐면은 아까 전에 평균은 대표값이라 그랬죠. 대표할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다 나누고 n분의 1로 균등하게 나눴다는 의미도 있지만 항상 가운데 값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값. 그러니까 가운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 사람들 숫자 세는 프리퀀시 테이블로 만들어 봤을 때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 봤을 때 막대 그래프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을 우리가 중심 위치, 평균이라고 부르는 건데 평균은 항상 좌우로 동일해야 되죠. 그죠? 가장 많은 사람이 있고, 만약에 여기 우리가 암묵적으로 평균 키가 170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170에 모여 있고요. 170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키가 됐을 겁니다. 물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데, 자,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죠. 평균에 많이 모여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평균의 의미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대표값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런 무슨 모양 같아요? 종 모양이라 그러죠? 종 모양. 이런 종 모양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평균이라는 거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옆으로 가서, 이거는 지금 사람들 숫자입니다. 이 높이는 우리 막대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숫자예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균과 중앙값 이런 게 다 동일하면은 가장 좋은 모양이겠죠. 평균은 항상 가운데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렇게 치우칠 수도 있고요. 요렇게 치우칠 수도 있죠. 그걸 우리가 스퀘어니스, 큐티어니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느 쪽으로 치우쳐졌냐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타내주는 수치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많이 안 쓰이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중요한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평균은 항상 대표값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평균에 많이 몰려 있다. 그리고 양쪽으로 갈수록 적게 몰려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평균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평균의 의미가.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평균은 대표값이기 때문에 가운데 가장 많이 몰려있는 사람들의 값이 평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A 그래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평균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요 모양으로 결정이 돼요. 사람들을 100명, 200명 뽑아보면 항상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양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사람 수가 적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가 있어요. 평균이, 이런 그래프가 사람이 나타났다? 평균이 어떻게 돼요? 바뀌죠.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C번을 보세요. C번. 평균이 원래는 2가 나와야 되는데 평균이 4.7로. 여기 보여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평균은 4.7이라고 떠요. 이런 그래프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이라는 거에 대한 바이어스가 있어서 항상 모양이 이럴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모양이 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저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뭘 보고 우리가 평균의 의미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그래프만 보면은 모르잖아요. 항상 그럼 그래프를 찍어봐야 되잖아. 그럼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서도 평균과 뭔가의 숫자를, 뭔가의 어떤 수치를 갖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평균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수치가 나오면, 도움을 주는 수치가 나오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에서 나온 게 분포의 의미입니다. 분포와 분산, 우리들이 알고 있는 표준 편차.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하나의 그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그림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고요. 자, 평균은 이제 극단치에 이상치에 의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변동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변동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아까 전에 평균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갔을 때 이 분포를 보고 그거를 조정해주고 진짜 좋은 평균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분포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진료를 받기까지의 대기 시간입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면 좋을까요? 자, A 병원은 총 6명을 쟀더니 10시간, 10분, 15분, 17분, 10분,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A 병원으로 갈래요? B 병원으로 갈래요? 평균을 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17분입니다. 평균. 그럼 뭐 A 병원 가나 B 병원 가나 상관없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뒤에 계산식은 뒤에 나오겠지만 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요. 표준 편차를 다른 말로 하면 변동의 의미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봤더니 A그룹은 4.4분이고요. B그룹은 9.4분이라는 말이에요. 뭐냐면 평균적으로 17분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만 A병원은 적게는 여기서 4.4를 빼보세요. 많게는 4.4를 더해보세요. 적은 건 상관없지만 많으면 어떻게 돼요? 21분, 최대 21분까지 기다려야 된다. 얘는 어떻게 돼요? 최대 26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편차라는 말입니다. 평균으로부터 양쪽 그 사이드를 얘기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갖죠. 적을 경우에, 많을 경우에. 자, A병원은 적으나 많으나 요 값만 보면 어떻게 돼요? 변동이 심하지 않았다. 평균으로부터 많이 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밑에는 B병원은 평균으로부터 많이 변했다. 이 말은 뭐예요? A병원은 좀 더 안정적이다. 그래서 내가 가면은 평균 17분은 기다려야 되는데 적을 때 많을 때 해봐야 그렇게 왔다 갔다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밑에는요. 평균 17분은 똑같지만 적게 걸릴 때는 빨리 끝날 수 있지만 많이 걸릴 때는 오래 걸리죠. 나는 운빨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무조건 가면 빨리 끝낼 수 있어. 그러면 B로 가겠죠. 이거를 주식 투자 같은 데서 보면 뭐라 그래요? 위험 선호형은 요 부분을 가죠. 주식 투자할 때도 나는 뭐 쪽박 아니면 대박 이렇게 가는 사람들의 표현이 이거죠. 그죠? 아니야, 나는 마음이 짜고 나는 벌어도 조금 벌고 안정적으로 갈래. 그러면 A병원이겠죠. 그죠? 자, 딱 보면 마음이 소심하고 안정적인 사람은 A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을 거고요. 야, 뭐 가서 뭐 기다리면 기다리더라도 나는 한번 도전해 볼래. 이런 사람이면 B병원으로 가겠죠. 그죠? 어쨌든 이런 결과라는 게 뭐냐면 이 수치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평균 말고 똑같은 평균이지만 평균으로부터 분포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집중되어 있느냐, 이거를 변동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해서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변동,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평균으로부터 많이 흩어져 있느냐의 정도를 가지고 이 평균이 값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보기도 하고요. 자료가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느냐, 그래서 안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런 자료 똑같은 평균이지만 많이 밀집하게 모여있는 데이터냐, 이런 자료처럼 많이 흩어져 있는 자료냐, 이거에 따라서 자료의 신뢰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변동을 나타내는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범위예요. 레인지.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준 편차, 분산 표준 편차를 쓰기 전에 몇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 변화를 나타내는 수치가. 첫 번째는 범위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최대값, 최소값 빼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자. 범위가. 그러면 A 환자는 4분이고요. B 환자는 32가 나오죠. 그죠?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는 거니까. 그죠? 요걸 우리가 범위라고 합니다. 이 범위는 많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안 쓰이죠. 좀 더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변동의 대표값으로는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간혹 가다가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고. 자, 그런데 이런 식의 표현이 있죠. 범위가 문제가 되죠. 가운데가 의미가 없는 요 자료도 어떻게 돼요? 변동은 똑같죠.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구분할 수가 없죠. 좋은 자료인지 아닌지를 범위를 가지고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변동으로 쓸 수는 없겠네요. 일단 범위라는 값이 있지만 그건 우리 쓰지 말자. 이제 X 해놨어요. 그죠? 요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범위는 우리가 쓰지 말자. 변동에 대한 중요한 수치로.
자,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자, 분산은 뭐냐? 자료가 평균을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걸 가장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평균이 있어요. 평균 얼마?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거리를 재는 겁니다. 자, 우리가 평균이라고 봅시다. 분산은 이렇게 계산해요. 제가 170이에요. 키가 몇? 170보단 좀 작게 불러봐. 몇? 160? 165. 그럼 몇 센치 차이가 나죠? 제가 평균이라고 봤을 때 170이에요. 제가 평균. 그럼 몇 센치 차이가 나는 거죠? 마이너스 5cm 차이 나죠? 키 180. 그럼 몇 센치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cm 차이가 나는 거죠? 몇 센치? 63? 그럼 7cm 차이 나죠? 즉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30명의 키를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값이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돼요? 평균으로부터 밀접하게 모여 있고요. 넓으면 넓을수록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죠? 거리를 다 더해.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표준 편차라는 게 있는데, 자, 제가 평균이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10cm예요. 마이너스 10cm예요. 이쪽은 플러스 10cm예요. 자, 그런데 거리 계산할 때 마이너스 10cm 더하기 플러스 10cm 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나와요. 즉, 제가 30명의 키를 다 더해서 그냥 평균으로부터 그냥 빼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균으로부터 적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죠. 다 더하면 0이 나옵니다. 왜 0이 나올까요? 평균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값이 평균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0이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반대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편차라 그럽니다. 편차.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편차인데 이 편차는 다 더하면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평균의 의미가 0이니까. 모든 사람을 골고루 나눈 게 0이라 그랬잖아요. 평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더하기 빼기를 0으로 안 만들어주는 수학 공식이 있어요. 뭐예요? 자승을 해주는 거죠. 제곱. 자, 여기서 마이너스 10cm였는데 자승을 해주세요. 그럼 100이 나왔어요. 플러스 100이 나왔어요. 여기도 플러스 10인데 자승을 해줬더니 플러스 100이 똑같이 100이 나왔죠.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나요? 이번에는? 원래는 몇이었어요? 거리가 10cm였는데 100으로 더블이 아니죠. 자승으로 증가됐죠. 자, 아까 전에 승을 반대로 빼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루트라 그랬죠. 루트를 왜 씌워줄까요? 그러면 원래대로 바꿔주려고. 자, 거리를 계산하는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꿔주기 위해서 승을 해줬어요.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따더블로 증가했죠. 더블로. 그죠? 승만큼 증가했죠. 그러니까 다시 원래 거리로 다시 10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돼요? 루트를 씌워줘야 되죠. 자, 그래서 분산은 뭐냐면 항상 시그마 자승이라는 표현을 해줘요. 왜 승이 들어가나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승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승으로 원래 값보다 승의 값으로 표현이 된 거를 우리가 다른 용어로 분산이라는 통계학적 용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운 분산이라는 말은 거리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무조건 승으로 해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원래대로 다시 바꿔줘야 되죠? 바꿔주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워주죠. 자, 되셨어요? 자,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냐요? 뭐 하는 거냐면은 평균이라는 값을 쓰는데 이 평균은 아까 전에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양쪽의 극단치 값도 가운데가 아무것도 없어도 평균으로 표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맨날 그려가면서 이거 그림이 양쪽만 있네, 가운데 없네? 이렇게 하면서 그림 그리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그림 그리지 말고 어떤 숫자로서 이 그래프가 평균이 가운데 진짜 위치하고 있는지 제대로 돼 있는지 또 가운데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지 아니면 넓게 퍼져 있어서 이 평균이 의미가 없는 평균인지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리지 말고 하나의 숫자로 표현해 주자. 그러면 숫자로 표현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냐? 변동, 변화,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많이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느냐? 이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분포입니다. 자, 그 분포를 하려고 했더니 평균은 구했어요. 그럼 평균으로부터 각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이 밀접하게 모여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그럼 거리 계산하면 되지? 평균이 170이다? 너 몇 cm 떨어져 있어? 다 더해줘요. 그러면 전체 떨어진 거리가 딱 나오는데 다 더해봤더니 0이 나와. 왜 0이 나왔을까? 고민해봤더니 평균은 항상 좌우에 똑같죠. 그러니까 증가된 사람 마이너스를 다 더하면 항상 평균은 가운데 값이기 때문에 0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 더하면. 그래서 그 0을 없애줘야 되겠구나. 순수하게 너 몇 cm 떨어졌니? 이것만 따지고 보려고 그랬더니 수학 공식에 의해서 봤더니 이 마이너스 플러스를 없애주는 게 승의 개념이 있네요. 승을 해주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다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승을 해줬어요. 그 값이 분산입니다. 자, 그런데 분산을 딱 구해갖고 봤더니 값이 왜 이렇게 높아져서 나와? 원래 값으로 좀 환원시켜서 원래 값으로 다시 바꿔주자. 그러면은 승을 해줬으니까 반대로 그거를 원래 값으로 돌려주려고 그랬더니 그럼 루트 씌워주면 되네? 루트 씌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표준 편차라는 말입니다. 수학적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뭐 분산할 때 루트에 승을 씌워주고 거기에서 표준 편차는 루트 씌워준다 이런 말들을 많이 설명은 들어왔는데, 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가 수학 공식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왜 수학적으로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말로 설명한 거라고. 그거를 도와주는 게 수학인 거고요. 계산하기 위해서. 근데 우린 계산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평균을 구해서 평균으로부터 데이터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그럼 각 데이터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에 떨어진 거리를 다 계산하자 이거예요. 근데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승을 해주자. 승을 해줬으면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 시켜주자. 그거예요, 끝. 그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값이 적다라는 건 뭐예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지금 계산한 거죠. 그걸 분포라 그랬고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들, 즉 데이터들이 밀접하게 모여 있으면 값이 적을까요? 커질까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계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평균에 많은 데이터들이 몰려 있어야죠. 그러면 표준 편차 값이 적다는 말이고, 표준 편차 값이 너무 크다는 말은 뭐예요? 값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 값을 보고 이 평균으로부터 데이터가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네. 그럼 평균이 의미가 있겠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얘 별로 평균이 큰 의미가 없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근거가 쓰일 수 있는 게 평균과 표준 편차의 말입니다. 분산은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에요. 분산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뭐가 의미가 있어요? 평균과 제일 마지막에 쓰이는 표준 편차가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분산은 그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값이에요. 표준 편차의 여기 분산이고, 분산을 원래 값으로 돌린 게 표준 편차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값을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사례 보시면 가구당 자녀수가 돼 있어요. 2명, 3명, 0명, 2명 이렇게 해서 쭉 나왔죠. 그래서 쭉 계산을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평균이 나왔어요. 평균 1.6명이 나왔어요. 가구당 평균 1.6명의 자녀가 있네. 그거는 우리가 산술 평균에 의해서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1.6명인데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실제로 거의 요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까? 한두 명 안에? 아니면 실제로는 0명부터 자녀 수가 한 10명까지 그렇게 흩어져 있을까? 이 평균이 진짜 믿을 수 있는 평균이야? 이걸 우리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쓰는 게 분산과 분포라 그랬죠. 자, 그래서 편차라는 건 뭐냐면 평균이 1.6이죠. 관찰치가 2잖아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값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 0.4. 얘는 플러스 1.4. 0이면 마이너스 1.6. 쭉 계산을 해서 다 더하면 항상 값이 뭐가 나온다 그랬죠? 0이 나오죠. 평균은 항상 가운데 값이니까 0이 나와야 돼. 만약에 이게 0이 안 나왔다, 그럼 그게 이상한 거예요. 평균은 무조건 0이 나와야 돼요. 다 더해주면.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돼요? 제곱을 해준다. 그렇게 해서 쭉 제곱해준 값이 18.40이 나왔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의미가 없고요. 분산보다는 원래 해줬으니까 원래 값으로 다시 반환시켜줘야죠. 그 값이 요거예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요 값을 루트 씌워서 원래 값으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1.43명.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수학에서 배운 사람들이 있겠죠? 평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적을 때는 어디까지, 많을 때는 어디까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표준적인 분포의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을 가지고 나중에 뭐에 활용하느냐? 오차 범위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개념이 나중에 확률로 또 넘어갑니다.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어쨌든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이 개념으로부터 확률이 파생이 돼서 나와요. 됐죠? 어쨌든 오늘 뭘 배운 거냐면 평균만 갖고는 우리가 데이터에 흩어진 정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뭘 쓴다? 표준 편차. 분산은 표준 편차를 만들기 위한 과정 중에서 나온 하나의 값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계산만 하려고 막 가리키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하니까 확률이 맨날 어렵죠. 표준 편차 맨날 어려워요. 근데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통계학에서 수학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식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공식은 다 논리적으로 말로 설명하는 것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지 실제로는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해요. 수학 공식들은. 왜 쓰는지가. 아까 전에 이 표준 편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죠. 왜 표준 편차를 써야 되는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재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승을 해주고 원래 값으로 치환해 주려니까 루트를 쓰이고 루트 그거는 그냥 계산하려고 쓰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해되셨죠?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그냥 계산하는 공식만 딥다 외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표준 편차를 왜 승을 해주고 루트를 씌워서 왜 저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있으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 저 개념이 왜 나왔구나. 저기서 왜 저렇게 식을 써서 왜 저렇게 해줬지? 이거를 우리가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걸 이해를 안 하고 계산만 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어려운 거죠. 공식이. 자, 변이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변이계수는 뭐냐면은 자, 어린아이의 키하고 어른의 키하고 표준 편차가 이렇게 틀려요. 왜냐하면 평균이 틀리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뭐 20kg이고 아줌마들은 55kg이에요. 즉 20kg에서 8kg 차이 나는 거하고 55kg에서 13kg 차이 나는 거하고 원래 이 수치만 갖고 보면 어른이 더 편차가 크네 몸무게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평균하고 이거를 동시에 고려를 해서 가야 되죠.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이잖아. 그죠? 그거를 계산해주는 값 중에 하나가 이런 측정 단위나 이게 틀려질 경우에는 변이계수라는 걸 써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어린아이는 실제로 8kg이라고 했지만 어른이 13kg, 어른이 더 많이 몸무게가 더 많이 편차가 크네. 하지만 실제로는 평균에 비해서 대비해서 보면 얘는 40, 얘는 23. 어린이들이 더 몸무게가 더 넓게 퍼져 있다라고 거꾸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 그럴 때 쓰는 게 변이계수라는 게 또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변이계수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우리가 측정, 즉 대상 자체가 틀려지거나 아니면 키하고 몸무게하고 비교해 볼 때 키하고 몸무게하고 전혀 단위수가 틀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절대값만 갖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변이계수라고 합니다. 자, 절대 평균 편차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승 말고 루트를 씌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루트를 씌워서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하는 거는 실제로 값이 많이 변합니다. 원래 값하고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안 쓰이고 항상 승을 씌워서 다시 루트로 변환시키는 분산과 표준 편차의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예. 왜냐하면 이걸 해보면 어떻게 돼요? 1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냥 이상하게 커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실제로 안 쓰입니다. 자, 표준화된 자료에서
표준 편차라는 게 있는데요. 이 표준 편차가 왜 중요하냐? 자, 밑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체리셰프의 정리라는 게 있죠. 자, 통계학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체리셰프의 정리하고 중심극한 정리, 그 다음에 엠피리컬 룰 법칙, 요 세 가지의 법칙을 많이 쓰는데 얘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우리가 표준 편차를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는 거라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표준 편차를 쓴 겁니다. 아까 전에 값이 나왔죠? 그런데 저는 항상 발자국으로 표시하는데 제가 평균이고요. 플러스 한 발자국, 마이너스 한 발자국. 이게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떨어졌을 때 전체 인구 중에 몇 퍼센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걸 100으로 봤을 때. 데이터가 밀접하고 뭐 멀리 떨어져 있고 했잖아요. 즉, 다리에, 잠깐 저를 보세요. 제가 발걸음이 있어요. 발걸음을 한 발걸음을 표준 편차라고 표현을 했죠? 발걸음이 좁은 사람이 있고, 발걸음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즉 뭐냐면은, 어떤 데이터는 이렇게 밀집하게 모여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어떤 데는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널찍한 데이터가 있어요. 즉, 이 한 걸음이 이만큼 되는 데이터가 있고, 한 걸음이 요만큼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한 걸음이 요만큼 있는 데이터도 있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큰 발자국이든 작은 발자국이든 전체로 우리가 데이터를 다 구해서 한 발자국 안에, 근데 양쪽으로 한 발자국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발자국 안에 모든 데이터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발이 크든 작든, 그러니까 발폭이 크든 작든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라고 통계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몇 퍼센트예요? 75%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만큼 거리가 있다? 요만큼도 75%, 요것도 75%, 요것도 75%. 데이터가 요 범위 안에 다 옹기종기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중요하다는 말이 뭐냐면 표준 편차만 알면 전체적으로 뭘 계산할 수 있냐면 나중에 우리가 오차 범위를 요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차 범위를 뭘로 계산하느냐 뒤에 나오죠. 이 뒤에 보면은 엠피리컬 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K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이에요. 한 발자국 안에 68%의 데이터가 있어요. 두 발자국 안에 몇 퍼센트가 있어요? 95%의 데이터가 다 있다는 겁니다. 세 발자국 안에는 99%. 즉, 내가 편차를 계산해서 발자국만 계산하면 발자국으로부터 무조건 세 발자국 하면 그 안에 100명 중에 99명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데이터를 막론하고. 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추론할 때 어떻게 돼요? 야, 100명 중에 99명이 어디 있어? 그럼 세 발자국 안에 다 있어. 그럼 세 발자국 거리가 어떻게 돼? 구해보자. 표준 편차 구해보자. 평균하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구하면 양쪽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통계학에서 표본하고 진짜 값하고의 오차 범위죠? 오차 범위를 몇 퍼센트의 확신을 가지고 구한다 그랬어요? 95%. 자, 95%는 두 발자국이에요? 세 발자국이에요? 여기 보면 나오죠? 95%는 몇 발자국이에요? 두 발자국이죠. 자, 그러면 오늘 답이 끝난 거예요. 뭐냐면 통계학은 뭘 구하느냐? 평균 구하고요. 표준 편차 구해서 두 발자국 계산하면 오차 범위 나옵니다. 끝. 이걸 한 학기 배운 거예요. 됐어요? 자, 평균 구하고요. 표본을 구해서 평균 구했어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 알려줬죠? 평균으로부터 몇 떨어져 있느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승하고 루트 씌워주면 표준 편차가 나오죠? 그걸 한 발자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95% 신뢰 구간이니까 두 발자국 안에 뭐가 존재합니까? 진짜 내가 알고 싶어하는 값이 그 안에 존재한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한 게 통계학 끝이라니까. 이것만 알면은 끝난 거예요. 이걸 배우기 위해서 여태까지 한 건데, 자,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멍하죠?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히 뒤에 가면서 확률이라는 기본 개념부터 배워가면서, 이게 왜 이런 말을 했구나
라는 거를 앞으로는 그거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결론은 오늘 끝난 거예요. 통계학을 왜 배우고 확률을 왜 배우느냐? 확률은 표본하고 진짜 값하고의 오차 범위의 범위를 구한다고 했죠. 그걸 확률을 이용했다 그랬죠. 그 범위를 확률에 뭘 구하느냐? 여기 나온 요겁니다. 95% 확률이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2걸음이다. 배웠잖아요, 이제. 그죠? 요거는 모든 데이터들의 공통이라는 말이에요. 걸음수는 틀려질 수 있지만 무조건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2걸음까지만 계산해주면 게임 끝. 모든 데이터가, 모든 실험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발자국을 계산해 줘야 되죠. 한 발자국 떨어져 있어요? 두 발자국 떨어져 있어요? 하는 거를 뭘 배우는 거냐면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평균 50kg이에요. 발자국 한 발자국이 5kg이에요. 자, 60kg이에요. 몇 발자국 떨어져 있어요? 몇 발자국? 자, 제가 평균이 50kg이에요. 이제. 근데 몇 킬로그램이에요? 60kg이에요. 그럼 몇 발자국 떨어져 있죠? 한 발자국이 몇 킬로그램이라고 그랬어요? 5kg이라고 그랬죠? 그럼 60kg이라면 이 사람은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는 거예요? 두 발자국. 65kg 몇 발자국 떨어져 있어요? 세 발자국 플러스. 45kg 몇 발자국 떨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한 발자국. 그죠? 그거를 Z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화된 값. 너 몇 발자국 떨어져 있니? 자, 57kg 몇 발자국 떨어져 있어요? 60kg 57이면은 5kg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6걸음.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해서 각 사람마다 너는 몇 발자국 떨어져 있어?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